박준호, 내 하나뿐인 아들이자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작인 그 아이가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땀과 눈물로 엉망이 된 채였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서류철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가 들고 있는 서류는 이 집이 서 있는 땅의 등기권 리증,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게 왜 아직도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돼. 분명 제가 다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옆에 선 강미라, 내 며느리였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그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품어왔던 분노와 슬픔,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끓어오르다 차갑게 가라앉는 순간이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향한 연민이나 기대는 내 안에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오직 허탈함과 공허함 뿐이었다. 이제야 알겠느냐?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너희는 단 한 번도 이 집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다. 너희는 그저 내 땅 위에 얹혀있던 낡은 건물의 주인이었을 뿐이지. 너희가 그토록 믿었던 이 집은 사실 내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 허상에 불과했단 말이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완전히 재빛이 된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쫓았던 탐욕의 성이 내 말 한마디에 먼지처럼 허물어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내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 그리고 이 집은 이제 곧 철거될 예정이니 짐은 미리미리 싸두는 게 좋을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으니 말이야. 방문이 닫히고 거실에서는 며느리였던 그 여자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내 방 책상에 앉아 묵묵히 신문을 펼쳤다. 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오랫동안 앓던 이가 마침내 빠져나간 듯한 후련함, 혹은 복잡하게 꼬여있던 실타래의 마지막 매듭을 풀어낸 듯한 명료함만이 가득했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 나는 박성호다. 올해로 칠순.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구르며 맨주먹으로 지금의 회사를 일구어낸 사람이다. 내 인생의 신조는 두 가지였다. 첫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 둘째, 모든 계약서의 글자는 피와 땀으로 쓰는 것이다. 흙먼지 속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평생 봐왔지만 나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물이 서 있는 바로 그 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땅이 주춧돌이고 건물은 그 위에 잠시 머무는 세입자 같은 것이지. 이 원칙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재산을 물려준다면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기회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좀 쉬어볼까 하던 어느 날,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그날 밤을 계획했다. 그날 저녁, 나는 하나뿐인 아들 박준호와 며느리 강미라를 식사 자리에 불렀다. 거창한 진수성찬은 아니었다. 그저 내가 평소에 즐겨 먹던 뜨끈한 두부정올에 반주로 마실 소주 한 병이 전부였다. 아들, 내외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어색한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다. 특히 며느리 녀석은 눈에 띄게 긴장한 표정이었다. 내가 먼저 잔을 채우고 입을 열었다. 준호야, 미라야.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고 평생 일군 것들을 슬슬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특히 며느리 녀석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기대감이 스쳐 지나가더군. 나는 못 본 척 말을 이었다. 너희들 아직 번듯한 집 한 채 없이 전세 사는 게 내심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집을 하나 사주기로 마음먹었다. 아, 네, 아버님 정말이세요? 며느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다. 아들놈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내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의 들뜬 모습을 그저 덤덤하게 바라봤다. 마치 새로운 사업 계약을 앞둔 파트너를 대하듯이. 이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업이자 내 자식들의 그릇을 시험해 볼 마지막 투자이기도 했다. 너무 앞서가지 마라. 조건이 있다. 내 단호한 말에 집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나는 보란듯이 소주잔을 비우고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지목해둔 집이 있다. 곧 재개발이 들어갈 동네에 있는 낡은 주택이야. 지금은 허름해 보여도 몇 년 안에 금싸라기 땅이 될 곳이지.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 살아라. 그리고 내가 눈 감는 날까지 나를 부모로서 존중하고 부양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게 조건이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재개발, 금싸라기 땅이라는 단어에 눈이 먼 것이지. 부양 의무 같은 건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눈치였다. 그럼요, 아버님. 당연히 모셔야죠. 저희가 아버님을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그래, 너희 마음이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내일 아침 바로 등기소로 가자. 이왕 하는 거 질질 끌 필요 없지. 그렇게 내 마지막 사업의 첫 단추가 채워졌다. 아들 내외는 그날 밤 자기들 방에서 밤새도록 웃음꽃을 피우더군. 아마 수십억 부자가 된 자신들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겠지.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딛고 살게 될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 준호만 데리고 관할 등기소로 향했다. 일부러 법무색에 맡기지 않았다.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할 마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등기소는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일부러 이것저것 물어보며 어수룩한 노인 행세를 했다. 아이고, 준호야. 이건 어디다 내는 거냐? 서류가 뭐 이리 복잡하냐? 아버지, 이리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놈은 처음에는 나를 도와주려 애썼지만 복잡한 절차에 금세 짜증이 난 얼굴이었다. 바로 그때를 노렸지. 나는 미리 준비해간 서류 뭉치를 아들에게 툭 건넸다. 여기 도장 찍을 곳에 표시해뒀다. 네가 이름 쓰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더라. 서류 뭉치는 일부러 두껍게 만들었다. 온갖 세금 관련 서류와 동의서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서류를 교묘하게 섞어두었지. 아들은 수많은 서류에 질렸다는 듯 내가 표시해둔 곳만 대충 훑어보고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꾹꾹 눌러 찍기 시작했다. 그 녀석의 눈은 서류의 내용이 아니라 내 집이 생긴다는 욕심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등기소 밖으로 나왔을 때 아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저 집이 제 거죠? 그래, 이제 그 집은 내 것이다. 나는 일부러 집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말했다. 아들놈은 내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아챌 리가 없었지. 내 가방 안에는 방금 전 아들이 도장을 찍은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는 별개로 차갑고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는 서류철이 하나 더 들어 있었다. 바로 이 모든 일의 핵심, 토지 등기 권리증 원본이었다. 나는 아들이 보지 못하게 가방을 고쳐매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저 낡은 건물은 이제 내 것이다. 하지만 그 건물이 서 있는 훨씬 더 값비싼 땅은 여전히 나 박성호의 것이다. 건물과 토지의 등기가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평생
내 돈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 어리석은 아들놈은 알지 못했다. 나는 녀석에게 반쪽짜리 선물, 아니 족쇄를 채워준 셈이었다. 며칠 후 우리는 그 낡은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집은 수십 년은 된 듯 낡고 허름했지만 아들 내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특히 며느리 녀석은 벌써부터 이 동네의 사모님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어머, 준호 씨. 이 벽지는 나중에 우리 아파트 입주하면 명품 실크 벽지로 싹 바꿔야겠다. 주방은 대리석으로 깔고, 알죠? 하, 당연하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두 사람은 나를 거실 소파에 앉혀두고는 마치 자기들이 일군 성공을 과시하는 배우들처럼 굴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유치한 연극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 집의 모든 가치가 저 낡은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라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저들을 말이다. 나는 집에서 가장 구석진 작은 방을 내 거처로 삼았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옷 몇 벌과 손때 묻은 책 몇 권이 전부였다. 방을 정리하고 창밖을 내다보니 아들 내외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아마 저 땅이 자신들에게 안겨줄 미래의 부를 상상하고 있겠지.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마음껏 꿈을 꾸어라. 너희들의 그 꿈은 내가 깔아놓은 땅 위에서만 잠시 허락된 신기루일 뿐이니 너희가 그 땅 위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한다면 그 신기루는 진짜가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만약 너희가 그 땅의 고마움을 잊고 나를 선 넘는 순간 나는 너희가 딛고 선 땅 자체를 통째로 빼앗아 버릴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아들 내외의 인성을 시험할 거대한 저울이자 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최후의 보루였다. 그리고 그 저울의 눈금과 보루의 열쇠는 오직 나만이 쥐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차분히 지켜볼 일만 남았다. 그 낡은 집에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났을까? 처음 며칠 동안은 내 눈치를 보던 며느리 녀석도 슬슬 이 생활이 익숙해졌는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내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으면 녀석은 보란 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쌀쌀한 초가을 바람이 집 안으로 훅 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가 미라야 바람이 차구나. 문 좀 닫아라 하고 말하면 녀석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어머, 아버님. 집안의 묵은 내가 나는 것 같아서요. 황희는 자주 시켜야 건강에 좋대요. 그 묵은 내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내가 모를 리 없었다. 본격적인 탐욕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은 동네의 재개발 관련 소문이 구체적으로 돌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하루는 며느리가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운 채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동네 부동산에서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 작은 전단이 들려 있었지. 아버님, 준호 씨, 이것 좀 보세요. 드디어 우리 동네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했대요. 이제 정말 시작인가 봐요. 아들놈은 며느리만큼이나 흥분해서는 전단을 빼앗아 들고 눈을 빛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저 한 장의 종이가 저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거대한 탐욕의 성을 쌓아 올릴지 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부터 며느리의 입에서는 온갖 허황된 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준호 씨, 우리 보상금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저는 일단 강남에 있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부터 계약하고 싶어요. 거기 커뮤니티 시설이 호텔이래요. 그리고 차도 바꿔야죠. 언제까지 이런 국산 차 탈 순 없잖아요. 당신은 독일제 세단, 저는 흰색 스포츠카. 어때요? 하, 좋지. 우리 미라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두 사람은 마치 이미 수십억 원을 손에 쥔 사람들처럼 시시덕거렸다. 내 존재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나는 그저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내 침묵이 그들에게는 동의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며느리는 아예 유명 백화점의 VIP 카탈로그와 해외 명품 브랜드의 신상 가방 사진들을 내 눈앞에 들이밀기 시작했다. 아버님, 이 가방 어떠세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거래요. 나중에 우리 며느리 이 정도는 들어줘야 사람들 앞에서 기 안 죽지 않겠어요? 나는 돋보기를 쓰고 카탈로그를 보는 척하며 나직이 물었다.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라고? 어머, 아버님도 참. 가격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한테 곧 생길 돈에 비하면 껌값인데. 그 녀석은 내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녀석의 허영심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그 끝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허영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내게 직접적인 요구로 바뀌어 나타났다. 그날은 내가 은행에 다녀온 날이었다. 사업을 정리하며 받은 퇴직금을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내 방으로 쪼르르 들어왔다. 아버님, 은행에는 무슨 일로 다녀오셨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 별일 아니다.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 내가 말을 아끼자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다. 저기,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준호 씨 차가 너무 낡아서요. 출퇴근할 때마다 불안해 죽겠어요. 어차피 우리 곧 큰돈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돈으로 우선 차부터 한 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보상금 나오면 그때 다 갚으면 되잖아요. 참으로 뻔뻔하고 이기적인 요구였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돈을 담보로 현재의 내 노후 자금을 내놓으라는 소리였다. 나는 잠시 녀석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 눈 속에는 존경심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일곱 들어있지 않았다. 오직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는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지. 글쎄다. 아직 모든 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차는 아직 굴러갈 만하지 않으냐? 내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의 뜻을 내비치자 녀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이내 다시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팔에 매달렸다. 에이,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버님도 저희 잘 되는 게 좋으시잖아요. 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꾸나. 피곤하구나.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 누워버렸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내게 살갑게 굴지 않았다. 내가 거실에 나와 앉아 있으면 보란 듯이 내 앞에서 먼지를 털거나 청소기를 시끄럽게 돌렸다. 식사 시간이 되면 내 밥상 위에는 언제나 김치 한 종지와 멀건 국뿐이었다. 아들 내외의 식탁 위에는 기름진 고기 반찬이 올라오는 날에도 말이다. 하루는 내가 보다 못해 한마디 했다. 미라야, 다른 반찬은 없느냐? 그러자 녀석은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이더군. 어머 아버님, 연세 생각하셔야죠. 의사 선생님이 짜고 기름진 거 드시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버님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이렇게 차려드리는 거예요. 제 깊은 뜻도 모르시고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실소가 터져 나왔다. 저것이 정령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 싶었다. 아들은 옆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그저 밥그릇에 고개를 쳐박고 못 본 척할 뿐이었다. 가장으로서, 아들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한 작자였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내 방에서 조용히 작은 수첩을 하나 꺼내 들었다. 평생 사업을 하며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사용하던 낡은 수첩이었다. 나는 그 수첩의 첫 페이지에 펜으로 날짜를 적고 그날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10월 5일. 며느리 강미라 건강을 핑계로 식사를 차별함. 아들 박준호, 이를 보고도 방관함.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약 위반에 대한 증거 수집의 시작이었다. 너희가 나를 부양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 종이 위에 새겨둘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쌓이고 쌓여 너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것이다. 나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아들 내외가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어디에 쓸지 의논하는 들뜬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선 땅의 진짜 주인이 방 안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이제는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장애물처럼 여기는 듯했다. 그 변화를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내 오랜 친구들이 집에 찾아왔던 날이었다. 건설업을 할 때부터 수십 년간 동고동락했던 박 사장과 최 전무가 내가 사는 곳이 궁금하다며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지. 아니, 이 회장. 이런 누추한 곳에 기거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 사장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과장된 목소리로 너스레를 떨었다. 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워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헤어허, 누추하긴.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어서들 들어오게. 내가 친구들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과일이라도 내오려고 부엌으로 향하는데 방에서 나온 며느리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녀석은 손님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에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아버님, 갑자기 웬 손님들이세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시든가요? 저 오늘 바쁜 날인 거 모르세요? 그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다. 나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친구들 앞이라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귀한 손님들이다. 가서 과일이라도 좀 깎아오라.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다. 과일이요? 집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집이 이렇게 좁고 어수선한데 손님은 무슨 손님이에요? 저는 약속 있어서 이만 나가봐야겠네요. 그 녀석은 그 말을 끝으로 보란 듯이 핸드백을 챙겨 들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거실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박 사장과 최 전무는 서로 눈치만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평생 사업을 하며 남들 앞에서 굽히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나 박성호의 체면이 저 버릇없는 며느리 녀석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땅에 떨어진 것이었지. 헤어호. 저 녀석이 오늘따라 유난히 까칠하구먼. 미안하게 됐네. 내가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친구들은 결국 엉덩이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나 봅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버릇없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저것은 내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이 집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선전포고였다. 그날 밤 나는 아들놈을 조용히 불렀다. 준호야,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들놈은 내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 대답했다. 아버지, 그게 미라가 요즘 재개발 건 때문에 좀 예민해서 그래요. 아버지께서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해? 내가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그걸 이해하라는 말이냐? 네 아내가 한 짓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냐?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들놈은 그제야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아니 그게 물론 미라가 잘한 건 아니죠. 제가 나중에 단단히 말해 놓을게요.
그러니 아버지도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아들놈에게 걸었던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접었다. 저놈은 자신의 아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맞서 싸울 용기가 없는 비겁한 녀석일 뿐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저 귀찮은 상황을 피하고 싶은 이기적인 놈일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내 계획을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 뒤 나는 외출을 핑계로 집을 나와 전자상가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를 하나 샀다. 크기는 엄지손가락만 했지만 웬만한 소리는 전부 또렷하게 담을 수 있는 물건이었지. 그날부터 나는 외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녹음기를 셔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다.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느리는 내가 방에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면 친구와 통화를 하며 온갖 불만들을 쏟아냈다. 나는 문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모든 내용을 내 주머니 속 작은 기계에 담았다. 나야. 아니, 말도 마. 우리 집 그 영감 진짜 징글징글하다. 눈치도 없이 하루 종일 거실에 나와 앉아있고 뭘 자꾸 해달라는 건 많은지 돈이라도 팍팍 내놓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짠돌이가 따로 없어. 재개발 보상금만 아니었으면 벌써 내쫓았지. 그 목소리는 내가 알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를 향한 최소한의 존중도 인간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돈에 대한 탐욕과 내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지. 나는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며 차갑게 웃었다. 그래, 강미라. 아주 잘하고 있다. 너는 지금 네 무덤을 내 손으로 직접 파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마침내 녀석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다. 그날 저녁 아들놈이 퇴근길에 등기부등본을 한 통 떼어왔더군. 재개발 조합에 제출할 서류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며느리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는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내 앞에 와서 흔들어 보였다. 아베오님,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떡하니 소유자 김영수가 아닌 박준호가 올바른 이름이지만 며느리가 자신의 남편 이름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쓴 것임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도 완벽한 우리 집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녀석은 내가 글을 잘 못 읽는다고 생각했는지 손가락으로 소유자란을 콕 찍어 보이기까지 했다. 나는 돋보기를 쓰는 척하며 서류를 찬찬히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분명 건물에 대한 소유자로 아들 박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는 쏙 빠져 있었지. 나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며느리를 쳐다봤다. 녀석은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니 아버님, 이제부터는 이 집의 주인인 저희 말에 잘 따라주셔야 해요. 괜히 예전처럼 주인 행세하려고 하시면 저희도 더는 못 참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내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11월 2일. 며느리 강미라 건물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나를 협박함. 이 집의 주인은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며 나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함. 아들 박준호 옆에서 동조함.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지. 계약 해지를 위한 명백한 사유 발생. 증거 확보 완료.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저들은 스스로 내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왔고 나는 이제 덫을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저 아들 집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있던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 피눈물을 흘리며 알게 될 것이다.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동네의 감정평가사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재개발 보상금 산정을 위한 실사가 시작된 것이지. 우리 집에도 뚱뚱한 체격의 감정평가사가 방문했다. 며느리는 그를 무슨 상전이라도 모시듯 굽실거리며 집 안 구석구석을 안내했다. 어머, 평가사님. 저희 집이 겉은 이래도 속은 아주 튼튼해요. 기둥도 그렇고 나중에 수리만 좀 하면 웬만한 새 집보다 나을걸요. 그러니 평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 내 방에 앉아 그 가증스러운 광경을 지켜봤다. 이 녀석은 평가색에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아끼는 낡은 자개장을 보며 아이고, 이런 흉물스러운 건 빨리 치워버려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평가사가 줄자를 들고 집의 크기를 재고 사진을 찍는 동안 며느리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알랑거렸다. 그 모습이 마치 주인의 발치에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보였지. 감정평가사가 돌아가자 며느리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이제 정말 수십억 원이 자기 통장에 꽂힐 일만 남았다고 굳게 믿는 듯했다. 그날 저녁 녀석은 아들놈을 데리고 시내의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외식을 하고 돌아왔다. 두 사람의 손에는 값비싼 와인과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아, 역시 돈이 최고야. 준호 씨, 우리 앞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파티하면서 살자. 그럼 우리 미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두 사람은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나는 저녁도 거른 채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지. 아배우님, 저녁 안 드셨죠? 이거라도 드세요. 녀석은 내 앞에 비닐봉지를 툭 던졌다. 안에는 두 사람이 먹다 남긴 것으로 보이는 식어서 딱딱하게 굳은 스테이크 조각과 시들어 빠진 샐러드가 엉망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 마치 개에게 던져주는 먹이처럼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봉지를 내려다봤다. 내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며느리는 내 반응을 살피더니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아버님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온 거예요. 남은 거라도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오늘 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모두 끝내야겠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녀석이 던져준 봉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작은 상을 펴고 그 위에 내용물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다. 딱딱한 고기, 조각과 물이 흥건한 샐러드. 참으로 처량한 저녁 식사였지. 내가 포크를 들고 딱딱한 고기를 억지로 씻기 시작하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며느리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 진짜. 꾸역꾸역 먹는 거 보니까 밥맛 떨어지네. 보기 싫으면 들어가서 드시든가. 나는 녀석의 말을 못 들은 척 묵묵히 식사를 계속했다. 내 그런 태도가 녀석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갑자기 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앞으로 성큼 걸어왔다. 그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지.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려요? 재수 없게 사람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라고? 그리고 다음 순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며느리는 내가 식사하던 작은 상 그 자체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그대로 들어 올렸다. 그리곤 부엌 쪽으로 걸어가 음식물 쓰레기통의 뚜껑을 열고 상을 통째로 엎어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스테이크 조각과 샐러드, 포크와 접시가 뒤엉켜 음식물 쓰레기통 안으로 처박혔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내 밥상이 엎어지는 그 순간을 똑똑히 지켜봤다. 내 인격이
내 자존심이, 아비로서의 내 모든 것이 저 더러운 쓰레기통 안으로 함께 처박히는 것만 같았다. 며느리는 숨을 헐떡이며 나를 노려봤다.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먹기 싫으면 진작 말을 할 것이지.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녀석을 바라봤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텅 빈 공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 너머로 나는 소파 뒤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도 아무 말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는 내 아들 박준호를 보았다. 나는 며느리를 지나쳐 아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곤 나지막하지만 집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야, 네 아버지, 지금 네 아내가 한 짓, 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아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나와 며느리를 번갈아 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비겁한 침묵, 그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마지막 대답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의 한 막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음을 알았지. 그것은 바로 심판의 막이었다.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내 낡은 수첩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11월 28일. 며느리 강미라, 내가 먹던 밥상을 통째로 엎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림.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을 가함. 아들 박준호. 이를 눈앞에서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 그리고 그 아래에 붉은 잉크로 마지막 문장을 썼다. 부양 의무 완전 파기. 계약 해지 조건 완벽 성립. 내일부로 심판을 시작한다. 수첩을 덮은 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다. 저 어둠 속에서 아들 내외는 곧 자신들의 집이, 자신들의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 버릴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숨을 꾸고 있겠지. 그래, 오늘 밤이 너희에게 허락된 마지막 단숨일 것이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너희가 딛고 선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인을 거역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깨닫게 될 테니까. 그날 밤 집안은 기묘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며느리 녀석은 내 밥상을 엎어버린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만족했는지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TV 볼륨을 높이고 있었다. 아들놈은 내 방 쪽을 힐끔거리면서도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지. 그들은 아마 내가 방 안에서 분노의 치를 떨거나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평온했다. 모든 계산이 끝난 설계자에게 남는 것은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일에 대한 명확한 순서뿐이었다. 나는 먼저 내 오랜 친구이자 평생의 법률 자문이었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김 변호사입니다. 나 박성호일세. 아이고, 박 회장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나는 그런 그의 마음을 단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지. 별일이야 있지. 아주 큰일이 터졌네. 자네가 오래전에 나에게 해줬던 조언,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수화기 너머에서 김 변호사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그 역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즉시 알아차린 것이지. 내가 아들에게 집을 사주던 그날, 등기소에 함께 갔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김 변호사였다. 그는 그때 내게 말했었지. 회장님, 자식이라도 완전히 믿으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두셔야 합니다라며 부담부 증여나 다른 법적 장치를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장치를 원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 계획을 말해 주었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내 인생 마지막 사업 계획을. 김 변호사는 내 계획을 듣고 혀를 내둘렀다. 회장님은 정말 보통이 아니십니다. 라면서 말이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회장님. 그래서 사유는 명백합니까? 명백하고 말고 오늘 내 밥상이 통째로 엎어져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혔네. 이보다 더 확실한 계약 파기 사유가 어디 있겠나?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법조인으로서의 분노와 친구로서의 연민이 뒤섞인 침묵이었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바로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우선 조합 측에 회장님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증명부터 보내고 모든 보상협의 권한은 회장님께 있음을 통보하는 내용 증명부터 발송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아닐세. 내가 그의 말을 끊자 김 변호사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저쪽에서 대응할 시간을 벌지 못합니다. 아닐세. 저들이 가장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믿는 순간에 터뜨려야지. 지금은 조용히 물밑에서만 움직이게. 저쪽에서는 아무것도 알아채선 안 돼. 조합장에게만 따로 연락해서 토지 실소유주인 나와 비밀리에 만나자고 전하게. 이 일은 자네와 나, 그리고 조합장, 이 세 사람만 알고 있어야 하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복수의 첫걸음은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다음은 내 편을 만들어야 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내 딸 박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딸아이는 금방 전화를 받더군. 아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서연아, 아빠다. 혹시 모르니 내일 아침 아빠 인감도장 새로 하나 파서 이리 좀 보내주거라.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슨 소문이 들리든 너는 무조건 아빠를 믿어야 한다. 알겠느냐? 내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딸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어렸다. 아빠, 무슨 일인데 그래? 오빠네랑 같이 사는 거 힘들어. 내가 갈까? 아니다. 네가 나설 때는 아직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저 내 말대로만 하거라. 그리고 오빠 놈에게는 절대 아무 말도 해선 안 된다. 알았어? 응, 아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할게.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해야 해. 딸과의 통화를 마치니 마음 한편이 조금은 든든해지는 기분이었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딸이 있다는 사실이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자 아들 내외가 나를 힐끔 쳐다보더군. 어젯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나 혹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 식사를 요구했다. 미라야, 아침 좀 다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못해 주방으로 가더군. 그리고는 잠시 후 김치 한 조각과 밥 한 공기를 내 앞에 툭 내려놓았다. 어젯밤과 다를 바 없는 식사였지만 나는 군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으니까. 아침 식사를 마친 나는 외출 준비를 했다. 아들놈이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한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다. 내 발걸음이 향한 곳은 산책로가 아니라 재개발 조합 사무실이었다.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사무실은 이른 아침인데도 몇몇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격리 아가씨가 나를 막아섰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조합원 명부 확인부터 좀 할게요. 나는 그녀를 지나쳐 안쪽 사무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조합장님, 만나러 왔소.
김 변호사 소개로 왔다고 전하시오. 김 변호사라는 이름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합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뚱뚱한 체구의 조합장이 의아한 얼굴로 나를 맞았지. 어르신, 김 변호사님 소개로 오셨다고요? 이 동네 조합원이셨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나는 그의 말을 끊고 품 안에 깊숙이 간직해왔던 서류철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서류철의 가장 위에 있던 누런 종이로 된 묵직한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내 이름은 박성호요.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기도 하지. 내 손끝이 가리킨 서류는 바로 이 집이 서 있는 토지 등기 권리증이었다. 조합장의 눈이 등기 권리증에 적힌 내 이름과 그 아래 빼곡히 적힌 토지 면적과 집원을 훑어내렸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다. 아니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필지의 소유주가 회장님이셨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건물 소유주인 아드님, 박준호 씨가 토지 소유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충격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 아들놈은 저 낡은 건물의 주인일 뿐이요. 보다시피 이 금싸라기 땅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 박성호란 말이요. 그러니 앞으로 재개발 보상과 관련된 모든 협의는 건물주인 내 아들이 아니라 토지주인 나와 직접 해야 할 것이요. 나는 내 앞에 완전히 제압당한 조합장을 내려다보며 이 게임의 주도권이 완벽하게 나에게 넘어왔음을 확인했다. 이제 사냥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손바닥 위에서 춤추고 있는 저 어리석은 사냥감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지. 조합장을 만나고 온 뒤로 나는 다시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들 내외의 집에서는 여전히 투명 인간처럼 지냈고 그들이 주는 모욕적인 식사를 묵묵히 받아냈다. 내 그런 모습에 며느리는 내가 완전히 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녀석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찔렀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공식적인 우편물이 한 통 날아왔다. 재개발 조합원 총회 개최 및 사업 시행 계획 안내라는 제목의 두툼한 책자였다. 그 안에는 앞으로의 재개발 일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감정평가 및 보상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 녀석은 그 책자를 보물이라도 되는 양 끌어안고 밤새도록 밑줄을 쳐가며 읽더군. 준호 씨, 이것 좀 봐. 우리 동네 평당 보상금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책정될 것 같아. 이러면 정말 수십억이 아니라 100억대 부자가 될 수도 있겠어. 정말이야? 우와, 미라. 너 정말 대단하다. 네가 이 집을 알아보지 못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행운을 잡았겠어? 아들놈은 자기 아내의 공을 지켰으며 아첨을 떨었다. 정작 그 집을 사준 것은 나인데도 내 존재는 그들의 대화에서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나는 거실 한쪽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그들의 들뜬 대화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내게는 저 책자에 적힌 글자들보다 내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 그들의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쯤 아들놈에게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다. 내가 정말 저놈을 자식으로 계속 품고 가야 할지 아니면 완전히 끊어내야 할지를 결정할 마지막 관문이었지. 하루는 일부러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누워 있었다. 내 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방문을 벌컥 열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 또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그냥 몸이 좀 으슬으슬한 것 같구나. 약 좀 사다 주겠니? 아유, 진짜 귀찮게. 준호 씨, 당신이 아버지 약 좀 사와요. 나는 지금 네일아트 예약해 놨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외출 준비를 했다. 잠시 후
아들이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약도 약이지만 따끈한 죽 한 그릇만 좀 끓여주면 안 되겠냐? 속이 너무 허해서 그런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어쩌면 아주 작은 부탁이었다. 하지만 아들놈의 반응은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 녀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난처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죽 같은 걸 어떻게 끓여요? 그냥 약 드시고 좀 주무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약은 금방 사다 드릴게요. 그리고는 손살같이 방을 나가버렸다. 잠시 후 녀석은 약국에서 사온 종합, 감기약 한 통과 물 한 컵을 내 머리맡에 툭 내려놓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버렸지. 며느리와 함께 재개발 보상금으로 살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보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아프지도 않은 몸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저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민낯이었다. 아비가 아프다는데 죽 한 그릇 끓여줄 정성도 곁을 지켜줄 시간도 없는 놈. 내게 남은 마지막 미련과 연민이 그 차가운 감기약 한 통과 함께 완전히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머리맡의 약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결심했지.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고. 그 주말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호텔 커피숍이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 건설사의 재개발, 사업부 총괄 상무였다. 조합장이 내 정체를 알고 곧바로 건설사 측에 보고를 한 것이었지.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합을 상대하는 것보다 실제 땅의 대부분을 소유한 실소유주인 나와 직접 협상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성호 회장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상무라는 사람은 아주 영민하고 예의 바른 인물이었다. 그는 내 앞에 앉자마자 온갖 아첨을 늘어놓았지만 나는 단번에 그의 말을 잘랐다. 뜬구름 잡는 소리는 그만하고 본론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내 땅에 얼마를 지불할 생각이요? 내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상무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노련하게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내 앞에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내가 소유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건설사 측에서 제시하는 보상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회장님께서 소유하신 필지는 이번 재개발 구역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은 조합원 평균 보상가보다 20% 할증된 최고의 조건입니다. 나는 서류를 돋보기로 꼼꼼히 살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액수였다. 하지만 나는 만족하지 않았다. 나는 평생을 현장에서 흥정으로 먹고 산 사람이다. 상대가 내민 첫 번째 카드를 그대로 받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지. 상무, 내가 이 땅을 당신네 회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딱 3가지만 제안하겠소.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첫째, 지금 제시한 금액에서 10%를 더 주시오. 둘째, 내 아들놈 박준호 명의로 된 낡은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금액으로 책정하시오. 단 1원도 더 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계약 내용은 최종 보상금 지급 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완벽한 비밀로 붙여주시오. 만약 이 내용이 한 글자라도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나는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다른 건설사와 이야기할 것이요. 제안을 들은 상무의 얼굴에 잠시 고민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곧 결단을 내렸지. 이 구역 전체의 사업권을 잃는 것보다는 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계약은 저와 회장님, 그리고 김 변호사님 3사람만의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 최대의 그리고 마지막이 될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다. 나는 상무가 내민 계약서에 내 이름 석자를 힘주어 적었다. 아들 내외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수십억, 아니 수백억의 돈이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 통장으로 들어올 준비를 마친 것이었지. 호텔을 나서며 나는 차가운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곧 저 어리석은 것들이 맞이하게 될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비밀 계약이 체결된 후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동네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다. 아들 내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외제차 카탈로그를 보거나 강남의 고급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구경하러 다녔다. 나를 대하는 태도는 이제 무시를 넘어 경멸의 수준에 이르렀지. 내가 거실에 앉아 있기라도 하면 며느리는 보란듯이 아휴, 저 영감은 집 지키는 개인가? 하루 종일 저기 앉아 있네. 라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나는 그 모든 모욕을 그저 묵묵히 받아 넘겼다. 곧 터지게 될 폭탄의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지.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개별 보상금 내역 최종 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붙은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아침부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가장 비싼 옷을 꺼내 입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마치 시상식에 가는 여배우처럼 말이다. 준호 씨, 드디어 오늘이에요. 우리 이제 이 지긋지긋한 동네랑 작별하는 날이라고요. 빨리 가서 우리 이름 옆에 얼마가 찍혔는지 확인해 봐요. 아들놈 역시 잔뜩 상기된 얼굴로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나는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거의 뛰다시피 게시판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내 손에는 따뜻한 녹차잔이 들려 있었다. 오늘 마시는 차는 유난히 그 향이 깊고 구수하게 느껴졌다. 나는 굳이 그들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 잠시 후 그들이 어떤 표정으로 돌아올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머릿속에서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에서 밤을 새우던 젊은 날, 아들놈이 처음 태어나 내 손가락을 꽉 쥐었을 때의 감격, 먼저 세상을 떠난 집사람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묘한 감상에 젖어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려왔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보상금이 이것밖에 안 돼? 뒤따라 들어온 아들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거의 시체와 다름없었다. 며느리는 공고문을 찍어온 휴대폰을 내 눈앞에 들이밀며 악을 썼다.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집 보상금이 고작 몇천만 원이라니. 이게 무슨 철거 보상금이에요? 사기당한 거라고요? 휴대폰 화면에는 박준호라는 이름 옆에 그들이 예상했던 수십억 원이 아닌 내가 건설사 상무에게 요구했던 최저 금액의 건물, 보상금만이 찍혀 있었다. 아들놈은 거의 울먹이며 나에게 매달렸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조합에 뭔가 착오가 생긴 거겠죠? 아버지가 가서 좀 알아봐 주세요. 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내 앞에 서서 헐떡거리는 두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쳐다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소파 앞 탁자 위에 있던 서류철을 들어 그들의 발치에 던졌다.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 보거라. 아들놈이 허리를 숙여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바로 이 집 토지 등기부등본이었다. 아들의 눈동자가 서류 위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소유자란에 적힌 내 이름 박성호라는 세 글자를 발견하는 순간 녀석의 호흡이 멎었다.
옆에서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던 며느리 역시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는 듯 서류와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왜 소유자 이름에 아버님 성함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집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완전히 잿빛이 된 두 사람의 앞에 섰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잔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제야 알겠느냐? 너희는 단 한 번도 이 집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다. 너희는 그저 내 땅 위에 얹혀있던 낡은 건물의 주인이었을 뿐이지. 너희가 그토록 믿었던 이 집은 사실 내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 허상에 불과했단 말이다. 내 목소리에 두 사람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나는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다. 내 땅 위에서 나를 부모로서 존중하고 공경한다면 그 땅이 낳을 모든 부를 기꺼이 너희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너희는 어땠지? 너희는 그 땅에 대한 고마움은 잊은 채 주인을 몰라보고 심지어 주인이 먹던 밥상까지 엎어버렸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두 사람의 심장을 후볐다. 그러니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시간이다. 토지 보상금 수백억은 당연히 땅 주인인 내 것이고 너희에게 남은 것은 그 보잘것없는 건물값 몇천만 원이 전부다. 너희는 너희가 걷어찬 내 밥상의 대가로 너희 인생 전부를 걷어차인 셈이야. 내 말이 끝나는 순간 며느리 강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들 박준호는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서류를 든 채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쫓았던 탐욕의 성이 내 말 한마디에 먼지처럼 허물어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내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 그리고 이 집은 이제 곧 철거될 예정이니 이삿짐은 미리미리 싸두는 게 좋을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으니 말이야. 방문이 닫히고 거실에서는 며느리였던 강미라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숙제를 모두 끝낸 듯한 후련함만이 가득했지.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 며느리 강미라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소리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짐승의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내 방 책상에 앉아 묵묵히 신문을 펼쳤다. 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오랫동안 앓던 이가 마침내 빠져나간 듯한 후련함, 혹은 복잡하게 꼬여있던 실타래의 마지막 매듭을 풀어낸 듯한 명료함만이 가득했다.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진짜 광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거실로 나갔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실은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다. 소파 쿠션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부서진 찻잔 조각이 널려 있었지. 아들놈은 잿빛이 된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고 강미라는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도끼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가 식탁에 앉자 강미라가 내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당신, 우리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당신 같은 악질 영감은 감옥에 쳐넣고 말 테니까. 나는 그녀의 발악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법에 대해 무지한 자가 내뱉는 가장 흔한 협박이었지. 나는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나직이 대꾸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거라.
유능한 변호사를 사려면 돈이 꽤나 들 텐데 그 돈은 있으려나 모르겠구나. 내 말에 강미라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올랐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무시. 그것이 저런 부류의 인간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 내 예상대로 강미라는 그날부터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온갖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찾은 로펌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고 아들놈을 닥달해 함께 가자고 윽박질렀다. 아들놈은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 나서는 듯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희망도 의지도 실려 있지 않았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듯했다. 나는 일부러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의 표정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강미라는 완전히 잿빛이 된 얼굴이었고 아들놈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렸다. 내가 묻지 않아도 그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아마 변호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겠지. 어머님, 아버님, 이건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토지 소유주의 권한은 절대적입니다. 오히려 아버님께서 두 분을 상대로 부양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이라는 차갑고 명확한 현실의 벽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다. 법적인 방법이 막히자 강미라는 다음 수단으로 넘어갔다. 바로 친척들을 이용한 여론전이었지. 그녀는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친척들에게 이리저리 전화를 돌려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다. 작은아버님, 아버님이 저희를 길바닥에 내쫓으려고 하세요. 저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아버님이 서류를 조작해서 저희 집을 다 빼앗아 가셨어요. 저희 이제 정말 죽어야 할까 봐요. 그녀는 교묘하게 땅과 건물의 이야기는 쏙 빼놓고 내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강탈한 파렴치한 늙은이인 것처럼 연기했다. 심지어 내가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렸지. 몇몇 사정을 잘 모르는 먼 친척들은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 내 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너네 아버지가 노망이 나신 것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자식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며 비난을 퍼부었다. 나는 이 모든 소동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방역 카드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서연아, 이제 시작하거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응, 아바. 기다리고 있었어. 서연이는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친척들이 모두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 차례차례 자료를 올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강미라가 나에게 퍼부었던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두 번째는 내가 매일같이 기록했던 그녀의 만행이 담긴 수첩의 사진들이었지. 세 번째는 소유주 칸에 선명하게 박성호라고 적힌 토지 등기부 등본 사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이는 짧은 글을 하나 남겼다. 모든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에 속지 마시고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셨고 이번 일 역시 그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춰 주십시오. 상황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뒤집혔다. 모든 증거를 확인한 친척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대화방은 강미라와 박준호를 향한 분노와 비난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잠시 후 나를 비난했던 친척들에게서 사과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강미라를 두둔하던 목소리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녀는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를 완벽하게 묻어버린 셈이었지. 모든 수단이 막히고 완벽하게 고립되자 강미라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다. 내가 아끼던 찻잔, 집사람의 유품이었던 작은 화장대,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그녀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며 악을 썼다. 그래, 다 망가뜨려 버릴 거야. 당신이 아끼는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셔버릴 거라고. 어차피 우리한테 줄 것도 아니잖아. 아들놈은 그런 아내를 말리지 못하고 그저 구석에서 벌벌 떨고만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내 방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여기 재물송호의 현행범이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잠시 후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집안의 난장판과 손에 화병 조각을 든 채 헐떡이고 있는 강미라를 보고는 상황을 즉시 파악했지. 나는 경찰에게 내가 집주인이며 저 여자가 내 물건을 부수고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강미라는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아들놈은 경찰차 뒤를 따라가며 미라야, 미라야 하고 울부짖었지만 그 모습은 그저 한편의 저질 코미디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날 밤 집에는 나 혼자만이 남았다. 깨진 유리 조각과 부서진 가구들 속에서 나는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다. 모든 악기가 떠나간 폐허. 하지만 이 폐허 위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강미라는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사건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모든 법적 다툼에서 내게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되어줄 것이었다. 나는 깨진 가족 사진 액자를 들어 그 안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찢어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 딸 서연과 나의 사진을 다시 끼워 넣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강미라가 경찰서에 연행된 사건은 이 길고 지독했던 싸움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재물손고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그 일로 인해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 보였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남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겠지. 짐을 싸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는 차마 귀로 듣기 힘든 험한 말들이 오갔다. 이제는 서로를 탓하는 수준을 넘어 원수라도 만난 것처럼 저주를 퍼부어댔다. 단어 같은 무능한 놈을 만난 내 잘못이야. 네가 조금이라도 똑똑했으면 처음부터 등기부등본이라도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뭐? 이 엽전, 얍삽한 여자. 이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그놈의 허영심 때문에 아버지 돈을 뜯어내려고만 안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라고.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들이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렸던 탐욕의 동맹은 돈이라는 접착제가 떨어지자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나 신뢰가 아니라 오직 이익으로만 엮여 있었던 것이지. 나는 그들의 마지막 다툼을 그저 무심히 지켜봤다. 내게는 더 이상 그들이 부부이든 원수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저 내 눈앞에서 내 집에서 빨리 사라져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지. 이사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다. 초라한 용달차 한 대가 집 앞에 섰고 두 사람은 몇 개 되지 않는 짐 상자를 말없이 날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공허한 얼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마지막 짐이 실리고 두 사람은 떠나기 전 내 앞에 섰다. 아들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고 강미라는 텅 빈 눈으로 나를 잠시 바라보더군. 그 눈에는 더 이상 도끼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완벽한 패배를 인정한 자의 체념만이 담겨 있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뒤를 따라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멀어져 가는 용달차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겁고 질긴 것이 툭 하고 끊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이 떠난 집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다른 훨씬 더 완전한 고요함이었다. 나는 집 안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들이 남기고 간 불쾌하고 탁한 공기를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새롭고 신선한 공기를 집 안에 가득 채우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내가 전화를 건 곳은 폐기물 처리 업체였다. 여기 가정집인데요. 집 안에 있는 모든 가구와 살림살이를 전부 다 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요. 며칠 뒤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내 지시대로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아들 내외가 쓰던 침대, 그들이 앉았던 소파, 함께 밥을 먹었던 식탁, 그리고 강미라가 부수다 남긴 온갖 잡동사니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서 차례차례 트럭 위로 실려 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가구 정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 과거를, 나를 짓눌렀던 모든 나쁜 기억들을 내 손으로 직접 폐기하는 의식이었다. 그들의 흔적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내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비워진 집은 휑했지만 오히려 더 넓고 깨끗해 보였다.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나는 김 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 바로 토지 매도 계약서였다. 내가 가진 땅을 건설사에 넘기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최종 계약이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 변호사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 이 큰 돈으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나직이 대답했지. 글쎄, 우선 이 지긋지긋한 동네부터 떠나야겠지.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 나만의 진짜 집을 한번 지어보고 싶네. 그날 오후 나는 부동산에 들러 내가 살던 집이 있던 동네의 철거 일정을 확인했다. 철거는 바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더군. 나는 달력에 그날을 동그라미 쳐놓았다. 내 인생의 한 막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자 새로운 막이 시작되는 날이었지. 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내 눈으로 직접 지켜볼 생각이었다. 철거 전날 밤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잠이 들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내일 아침이면 이 낡은 건물과 함께 내 과거의 모든 앙금과 상처들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나는 비로소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다. 나는 그 장엄한 최후를 직접 내 눈으로 지켜볼 준비를 마쳤다. 그 집이 내 아들놈과 며느리였던 여자가 우리 집이라 부르던 그 낡은 건물이 포클레인의 집 개발 아래 먼지가 되어 사라지던 날, 나는 비로소 길고 지독했던 열병의 끝을 보았다. 언덕 위 차 안에서 마시던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따스하고 고요한 평온으로 가득 차 있었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흔적은 물리적으로도 내 마음속에서도 완벽하게 지워졌다고 믿었다. 나는 그날로 서울을 떠났다.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막대한 돈은 평생을 흙먼지 속에서 살아온 내게는 오히려 낯설고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당분간 머물 시내의 최고급 레지던스를 장기 임대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내 눈은 그 인공의 불빛이 아니라 저 멀리 남쪽의 푸른 바다를 향하고 있었지.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단 하나였다. 내 손으로 나만의 진짜 집을 짓는 것. 평생을 남의 집만 지어주었지. 정작 내 몸 하나 편히 뉘일집을 짓는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하고 살았다. 나는 그동안의 소란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내 딸 박서연은 내 유일한 동반자이자 조언자였다. 우리는 주말마다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건축가들을 만나 설계도를 의논했다. 아빠, 이 설계는 어때? 거실에서 바로 바다가 보이게 통유리로 만들었대. 음, 유리는 너무 차가워 보인다. 나는 나무를 많이 썼으면 좋겠구나. 사람이 늙으면 흙과 나무가 그리워지는 법이란다.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의견을 나누며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즐거워했다. 유럽에서 수입된 고급 가구들을 보러 다니고 정원에 어떤 나무를 심을지 고민하는 시간들은 내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악몽은 끝났고 이제는 평화롭고 충만한 나날만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나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고 있었지.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까? 내 새로운 집의 부지가 정해지고 기초 공사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무거운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딸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그 표정은 무언가 큰 시름에 잠겨 있는 듯했다.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러느냐? 그게 오빠 소식을 좀 들었어. 오빠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내 마음속 평화의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미세한 파문이 일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지. 그놈이 뭘 하든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알아, 아는데. 그래도 아빠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오빠 그 여자랑 이혼했대. 재산 분할이다 뭐다 싸우다가 얼마 안 되는 건물, 보상금마저 그 여자가 위자료로 다 가져가 버렸다고 하더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헤어지는 것은 내가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었으니까. 서연이는 내 눈치를 살피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오빠 지금 아주 힘들게 지내나 봐. 가진 돈도 다 떨어져서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주 낡은 옥탑방에서 혼자 산대. 매일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 얼마 전에는 친구가 우연히 길에서 봤는데 사람이 완전히 해골처럼 변해 있더래. 새까맣게 타고 바싹 말라서 알아보지도 못할 뻔했다고. 서연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다. 내 머릿속에는 아들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돈을 구걸하던 그 비굴하고 한심했던 모습. 그 모습과 지금 서연이가 전해준 초라한 행사액이 겹쳐지며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는 것이냐. 동정이라도 하라는 개냐? 내 차가운 말에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다. 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 아니 아빠. 그런 거 아냐? 아니야. 그냥 아빠 아들이잖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빠가 낳은 아들이잖아.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 알면서도 아빠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까 싶어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놈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게 세상의 이치야. 나는 더 이상 그놈 때문에 내 평화를 깨고 싶지 않다. 그러니 너도 앞으로 내 앞에서 그놈 이야기를 꺼내지 말거라. 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서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지. 그날 밤 서연이가 돌아간 후 나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꺼져버린 줄 알았던 불씨가 다시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미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아니었다. 그저 허망함. 그래, 허망함이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마지막이 저토록 처참하다는 사실이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나는 애써 그 감정을 떨쳐내려 했다. 자업자득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수없이 되뇌었지. 하지만 그럴수록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을 아들의 모습이, 기름때 묻은 얼굴로 차가운 컵라면을 삼키고 있을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서연이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다. 아빠,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 돈 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아빠는 잘 지내시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한 번만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그리고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덮어버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결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예감해야만 했다. 내 아들 박준호는 그렇게 내 평화로운 왕국의 성벽 아래에 아주 희미하지만 끈질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들놈의 소식을 전해 들은 후 내 일상은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었다. 여전히 아침이면 남쪽 바닷가에 짓고 있는 새 집의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서연이와 함께 가구를 고르러 다니거나 조용한 찻집에서 시간을 보냈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났고 혼자 있을 때면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서연이는 내 앞에서 더 이상 아들놈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나는 딸의 얼굴에 드리워진 수심을 읽을 수 있었다. 아마 그놈은 계속해서 서연이를 통해 자신의 안부를 전하거나 내 소식을 물어왔을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했다. 그것이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평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놈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했다. 직접적인 접근이 통하지 않자 녀석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집을 짓고 있는 남쪽 바닷가 마을, 그 공사 현장 근처에 아들놈의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나 역시 긴가민가 했다. 공사장 인부들 틈에 섞여 있는 유난히 바싹 마르고 허름한 행사에게 사내가 눈에 띄었지만 설마 그놈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 하지만 그 사내는 며칠이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나타났다. 그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멀찍이 떨어진 언덕 위에서 내가 지시를 내리고 집에 뼈대가 올라가는 모습을 하루 종일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성지 순례라도 온 신자처럼, 혹은 쫓겨난 왕국의 성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폐위된 왕자처럼 어느 날 나는 인부들에게 줄 음료수를 사러 현장 근처의 작은 구멍가게에 들렀다. 가게를 나서는데 저만치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 담벼락 뒤로 몸을 숨기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저놈이 틀림없다고. 내 아들 박준호라고. 나는 그를 쫓아가거나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차를 몰아 현장을 떠났지. 하지만 그날 이후 내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저놈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내려와 저러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 남은 동정심이라도 구걸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 의문은 며칠 뒤 서연이를 통해 온 한 통의 편지로 풀리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내게 편지 봉투를 내밀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오빠가 아빠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 내 손에 쥐어주고 갔어. 돈 이야기는 정말 아니니까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읽어봐줘. 응? 나는 마지못해
편지를 받아들었다. 낡고 구겨진 편지 봉투 안에는 싸구려 편지지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다. 나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그 처절한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수백 번을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놈이 아버지께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고는 제가 단 하루도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펜을 듭니다. 아버지,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아비의 은혜를 저버리고 제 아내의 탐욕에 휘둘려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사주신 집이 마치 제가 이룬 성공인 양 착각했고 그 안에서 아버지를 구박하고 모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제 밥상을 걱정하실 때 저는 제 지갑의 두께만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원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최소한의 존중이었는데 저는 아버지께 돈과 성공을 증명해 보이라며 윽박질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강미라. 그 여자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배경, 즉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이고 아버지의 돈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돈이라는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그녀는 미련 없이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용당한 것이지만 그 이용을 기꺼이 허락하고 동조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서울의 한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흙먼지를 마시고 거친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며 하루를 보냅니다. 일을 마치고 옥탑방의 차가운 방바닥에 누우면 비로소 아버지의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위대했는지를 아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렇게 자신의 몸을 던져 저희를 키우셨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의 등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이 편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저 제 죄를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아버지를 얼마나 외롭게 하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새로 짓는 집에서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이 못난 아들이 멀리서나마 빌고 또 빌겠습니다. 죄인 박준호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편지지 위에는 군데군데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것은 분명 저놈이 흘렸을 후회의 눈물이었다. 나는 편지를 곱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 돌려주었지. 가져가거라. 아빠,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벽은 그 뜨거운 눈물 자국에 아주 조금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편지 몇 장으로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저놈의 진정성을 더 오랫동안, 더 냉정하게 지켜보고 시험해야만 했다. 그 후로도 아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서연이를 통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편지의 내용은 늘 비슷했다. 자신의 비참한 일상에 대한 담담한 묘사와 과거에 대한 뼈저린 후회, 그리고 내 대한 죄책감이었다. 그 어떤 편지에도 돈을 구걸하거나 자신을 도와달라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나는 그 모든 편지를 읽고 서재의 가장 깊숙한 서랍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지. 아들놈은 여전히 남쪽 바닷가 마을을 떠나지 않고 내가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매일같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의 기묘한 동거 혹은 침묵의 대치는 그렇게 계절이 바뀌도록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기다렸다. 저놈이 언제쯤 포기하고 떠날지, 혹은 저놈의 진심이 언제쯤 내 마음의 마지막 빗장을 열게 될지를. 시간이 흘러 매서운 겨울 바람이 남쪽 바닷가를 휩쓸고 지나간 후 마침내 내 새로운 집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따뜻한 원목과 차가운 석재가 조화를 이룬 집은 내 평생의 철학처럼 단단하면서도 기품이 있었지. 나는 그 집의 이름을 송혜원, 즉 소나무와 바다의 정원이라 붙여주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곳이었다. 집이 완성되고 나는 서연이와 함께 이삿짐을 정리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아들놈은 더 이상 공사 현장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집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자신이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겠지. 나는 녀석이 조용히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부자 관계의 마지막이라고 여겼지. 하지만 녀석은 떠나지 않았다. 내가 새 집에 입주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아바, 오바가 쓰러졌대. 뭐라고? 어디서? 어떻게? 마을 이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 오빠가 묵고 있던 마을 회관 근처의 작은 창고에서 며칠째 나오지를 않아서 문을 열어봤더니 고열에 시달리면서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 영양실제 과로가 겹친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겉옷을 챙겨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들이 누워있는 곳은 마을의 작은 보건소였다. 좁은 침대 위에 녀석은 링거를 꽂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 몇 달 사이에 녀석은 내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움푹 팬,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손등. 그것은 내 아들이 아니라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낯선 남자의 모습이었다. 내가 멍하니 서 있는데 녀석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 텅 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녀석은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다. 그저 나를 향해 갈라진 손을 힘겹게 뻗을 뿐이었지. 나는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곁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아무 말 없이 녀석의 곁을 지켰다. 우리가 나눈 것은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이었고 눈빛이었고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였다. 다음 날 아침 녀석의 열은 조금 내렸고 기력도 어느 정도 회복한 듯 보였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고 하자 녀석이 힘겹게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집 근처를 더럽혀서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 떠나겠습니다. 나는 녀석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랫동안 녀석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마침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마지막 빗장을 열기로 결심했다. 날아오네요라. 나는 짧게 말하고 보건소를 나섰다. 아들놈은 영문도 모른 채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내 뒤를 따랐다. 내가 그를 데리고 간 곳은 바로 내 집 송혜원이었다. 집 앞에 선 아들놈은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압도당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녀석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거실의 가장 좋은 자리에 녀석을 앉혔다. 여기가 아버지 집이군요. 정말 멋집니다. 녀석이 넋을 잃고 중얼거렸다. 나는 부엌으로 가 내 손으로 직접 따뜻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쌀을 씻고 채소를 다듬고 정성을 다해 죽을 끓이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놈 역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이 녀석의 앞에 놓였다. 며줘라. 내 말에 아들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녀석은 울면서 뜨거운 죽을 허겁지겁 떠먹었다. 그 모습이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내가 젊은 시절 밤늦게 들어온 아들에게 끓여주던 야참을 먹는 어린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한참을 울며 죽을 다 비운 아들놈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녀석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나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일레나저가. 녀석이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다. 네가 흘리는 눈물이 진심이라는 것은 이제 알겠다. 그리고 네가 네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는 것도 알겠다. 내 말에 녀석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이내 그 희망을 내 손으로 거두어야만 했다. 하지만 준호야.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다. 금이 간 신뢰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너를 원망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너는 다시는 내 아들이 될 수는 없다. 아베오지,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부자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 인간으로서 다른 한 인간의 처절한 반성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너와 나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와 녀석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큰 돈이 들어있지 않다.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다. 이 돈으로 방을 얻고 기술을 배워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말의 아들은 봉투를 받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돈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나는 떠나가는 녀석의 뒷모습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았지. 그것이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큰 가르침이었으니까. 아들이 떠난 후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찌 마음 한구석이 시리지 않겠는가. 내 손으로 자식과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는 일인데. 하지만 가슴을 저미는 이 감정은 지난날 나를 괴롭혔던 분노나 후회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지난 시간은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 그 끝에 승리나 패배는 없더군. 그저 모든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지. 내게 등을 보이고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에서 나는 비로소 아버지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돈이나 집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라는 이 냉정한 가르침이야말로 내가 그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마지막 유산이었던 셈이다. 나는 더 이상 원망과 기대를 짊어진 아비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지난 세월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로워진 한 사람의 박성호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정말로 충분했다. 그렇게 아들 준호가 떠난 후 나의 새로운 삶은 완벽한 평화 속에서 흘러가는 듯했다. 송혜원이라는 이름의 내 집은 바다를 품고 서서 매일 아침 황홀한 일출을 선사했고 저녁이면 잔잔한 파도 소리가 내 하루의 끝을 고요하게 감싸주었다. 나는 정원에 소나무를 심고 꽃밭을 가꾸며 있고 지냈던 소소한 행복들을 되찾았다. 딸 서연이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미래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에게 온전한 가족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때때로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날들이 있었다.
나는 서재의 가장 깊은 서랍을 열고 아들이 보내왔던 낡은 편지들을 꺼내 다시 읽어보곤 했다. 흙먼지가 묻어 있었을 그의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그 안에 담긴 절절한 후회와 죄책감이 내 가슴을 시큰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되뇌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녹아내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용서나 화해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또 다른 인간에 대한 연민, 그리고 내가 키운 자식이 저토록 비참한 끝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대한 허망함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내 집 송혜원은 더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안식처가 되어갔다. 나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아들은 떠났고 나는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우리의 이야기를 완전히 끝내지 않은 듯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서연이와 함께 갓 끓인 차를 마시며 지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똑똑 하는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이 외딴 곳까지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서연이가 문을 열자 그 문 밖에는 깡마른 몸에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준호 오빠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남자는 내가 마을 이장님이라고 부르던 분이었다. 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다가갔다. 아, 회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장님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나에게 내밀었다. 봉투는 낡고 구겨져 있었고 앞면에는 박성호 회장님께라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무슨 일이신데요? 준호는 준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렸다. 이장님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내 눈을 보지 못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게 준호 씨가 그동안 회장님 댁 창고 옆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매일 회장님 댁 공사 현장만 바라보고 계셨는데 어제 새벽에 보니까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 그 단어가 내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내 머릿속은 온통 하얘졌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서연이의 억눌린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죽었다니. 말도 안 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분명 며칠 전에 만났는데 나는 정신없이 이장님에게 따져 물었다. 이장님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돌아가신 지 며칠 되신 것 같습니다. 아마 회장님이 편지 받으신 날 이후로는 며칠째 집 밖에 나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난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영양실죄다. 몸도 많이 상하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하라고 권유했는데 괜찮다고만 하셨는데 그때라도 억지로라도 끌고 갈 걸. 제가 죄인입니다. 이장님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내 손에 들린 봉투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봉투 안에서는 낡은 편지지 한 장이 흘러나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어제 보았던 그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마지막 편지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 먼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와 저를 홀로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따라 제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지막 바람은 아버지의 행복입니다.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못난 아들이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부디 행복하십시오. 죄인 박준호 올림. 편지 말미에는 잉크가 번진 자국이 선명했다. 그것은 녀석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흘렸을 눈물 자국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네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는 냉정하게 뿌리쳤으면서 왜 너는 나를 용서하고 떠나느냐? 왜 내 마지막 말은 원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냐? 나는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외쳤다. 네가 나를 용서하지 말았어야지. 이 못난 놈아, 왜 나만 남겨두고 가느냐? 준호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서연이와 나, 그리고 마을 이장님과 몇몇 주민들이 전부였다.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은 그가 살아생전 짊어졌던 죄의 무게만큼이나 쓸쓸하고 허망했다. 나는 아들의 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굳게 닫힌 눈과 차갑게 식은 손을 바라보며 내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었던 것이 차가운 가르침뿐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서연이와 함께 조촐한 식사를 했다. 서연이는 묵묵히 밥을 먹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오빠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래도 아빠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썼어. 자기는 돈 때문에 아빠를 외면했지만 마지막까지 아빠를 생각했다고. 아빠, 정말 오빠를 용서해 주셨죠? 오빠가 떠나기 전에 아빠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걸 알았어야 하는데 나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너를 용서했다. 하지만 부자 관계의 회복은 아니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던 내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에게 용서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워주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는 잔인한 시험을 내렸던 것이다. 하지만 그 시험은 결국 그의 생명을 앗아갔다. 나는 후회했다. 만약 그때 내가 그래, 내 아들이다. 돌아와라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다면, 그래서 그가 다시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나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아들이 남긴 모든 편지들을 꺼내보았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불태웠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아들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태워버리는 의식이자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나자 나는 텅 빈 서랍을 닫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오빠에게 남겨줄 만한 것이 없겠느냐? 서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오빠가 떠나기 전에 저한테 부탁한 게 있었어요. 아빠가 새로 지으신 집 정원에 소나무 한 그루만 심어달라고요. 아빠는 흙과 나무를 좋아하시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연이와 함께 아들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우리는 함께 묘목시장을 찾아 가장 튼튼하고 아름다운 소나무 한 그루를 골랐다. 그리고 내 집 송혜원의 가장 좋은 자리에 그 소나무를 심었다. 소나무를 심고 난 후 나는 녀석의 무덤을 찾아갔다. 차가운 흙더미 위에
녀석의 이름이 덩그러니 새겨져 있었다. 나는 무덤가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따르고 잔에 가득 채워 녀석의 무덤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남은 소주를 내 입에 털어 넣었다. 쓰디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조금씩 평온해지는 것 같았다. 준호야, 네가 나를 용서하고 떠났다는 것을 이제 알겠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가르침도 이제 알겠다.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어떤 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너는 내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떠난 것이로구나. 나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한참을 무덤가에 앉아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 소나무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아들이 내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인 소나무를 품고 내 집 송혜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제 내 삶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앙금이나 후회가 남아있지 않았다. 아들에 대한 죄책감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겠지만 그것은 나를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내게는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딸 서연이가 있었고 내가 평생을 바쳐 지은 나만의 집이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용서하고 떠난 아들이 남기고 간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소나무는 매일 아침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나는 그 소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준호의 안녕을 빌었다.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외롭지 말고 부디 평화롭게 살거라. 그리고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 주렴. 아비는 이제 네가 남기고 간 이 소나무를 보며 남은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마. 내 인생은 그렇게 아들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인해 비로소 완성되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선 나는 이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나 성공을 꿈꾸지 않는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삶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내 집 송혜원의 정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차 향기가 바람을 타고 소나무 잎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향기를 음미했다. 내 마음속에는 아들의 얼굴과 그가 남기고 간 편지, 그리고 소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것은 슬픔으로 가득 찬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희망이 담긴 따뜻한 그림이었다. 아들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